자, 우리가 지금까지 좀 배웠던 부분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물리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뭐에 대한 내용들 좀 이야기했었냐면 운동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되는데, 즉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같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저 등가속도 운동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이용했지? VT 그래프를 이용했고요. 두 번째 등가속도 공식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했어요. 근데 쌤하고 연습은 많이 안 했어. 무슨 방법? 평균값 쓰는 거. 이거는 너무 물리원스럽긴 한데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더 신경 써서 배우셔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인 거죠. 왜냐면 이게 트렌드거든. 평균값들을 이용해서 살펴보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친구들 좀 정리해 두실 때, BT 그래프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으니까 B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운동 방향이 언제 변했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좀 그러한 부분들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합과학에서도 출제되고요. 아마 학교 2학년 때 내신 올라가도 이쪽 부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놀 부분이니까 한번 돼 있는 친구들은 이제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일 거야. 자,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들 우리 하나만 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기본 유형에서 누구 4가지 물리량 중에 누구 2가지 물리량으로 나머지 하나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등가속도 공식으로 이야기하겠다. 똑같습니다. 그래프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얘는 좀 수식을 좀 더 활용하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얼마만큼? AT만큼. 그 다음 변이는 누구? 처음 속도의 시간 플러스 얼마만큼? 2분의 1 AT의 제곱만큼. 근데 여기 있는 기본형에서는 처음 속도가 0이니까 V는 AT, S는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 다음 우리는 1번식을 2번식에다가 대입, T에 대해서 정리 후 대입하게 되면 T가 시간이 소거되겠죠. 그래서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 이야기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저 평균값을 이용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BT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거죠. 처음 속도 V되고 있었고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일정하게 다음과 같이 변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녀석을 속도가 변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속도가 일정했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위치만 공유하면 우리는 평균값을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하얀색 면적과 여기 있는 이 사다리꼴 면적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이제 응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원에서 다루고요. 통합과학에서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저 등가속도 운동들을 배우면서 통합과학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등가속도 운동은 결국은 힘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인데 힘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관점은 2가지 관점입니다. 2가지가 다 일정해야 돼. 힘의 크기도 일정해야 되고요. 힘의 방향도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지. 힘의 크기와 방향이 다 변하지 않아야지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원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왜냐?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원의 중심을 향하다 보니까 힘의 방향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변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물리2에서 이제 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으로 등속 원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케플러 법칙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힘이 일정한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으로 이 힘이 일정한 케이스,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데 하필이면 그 힘이 딱 중력인 거예요. 그래서 중력 이 일정한 운동 중에서도 우리는 누구? 처음 속도가 얼마이고 0이고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가 일정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이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자유 낙하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 낙하 운동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유 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의 한 부분이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자유 낙하는 연직 방향이다 보니까 S 대신에 누구를 H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요. 가속도는 A, G로 우리는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써먹는데 BT 그래프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은 규칙성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H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켰고 4H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켜서 운동 시간의 비는 몇 대면? 1대 2가 되겠지. 왜? 자유낙하 운동이다 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다 보니까 기울기가 G로 일정하단 말이야. 시간 T였을 때 그 순간 때 속도를 V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T가 되었을 때가 2V가 되어야지 X축의 변화량, Y축의 변화량, X축의 변화량, Y축의 변화량이 일정한 녀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T 동안에는 삼각형 하나의 면적을 H다라고 한다면 이 T 동안에는 삼각형 면적이 몇 개? 4개만큼 있네요. 즉 H 높이에서 자유낙하와 4H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지키면 운동하는 시간의 비는 몇 대면? 1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바닥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의 비는 1대 2가 되겠고요. 가속도의 비는 1대 1이 되겠고요. 떨어진 높이의 비는 1대 4가 되겠고요. 그치? 이거는 이제 BT 그래프에 대한 규칙성으로 이야기한 거고,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V는 얼마니까? 루트 2GH네. 그러다 보니까 높이의 비가 1대 4가 되면 속도의 비가 1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두 번째 방법. 시간 T는 누구? 루트 A분의 ES, A 대신에 G, S 대신에 H 쓰니까 루트 G분의 EH. 자, 계속해서 사고치려 그래요. 자, G 일정하고요. 이 상수니까 높이의 비가 1대 4니까 운동 시간의 비가 몇 대면? 1대 2구나. 식으로도 유추 가능하고요. 규칙성으로 BT 그래프로 가능한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포물선 운동이다 라고 하는 운동을 배웠지. 우선 포물선 운동은 가속도 운동일까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일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의 일부분 자유낙하를 배웠고요. 이 포물선 운동은 두 개로 결합된 녀석인 거죠. 등속 운동과 무슨 운동으로? 등가속도 운동으로. 그러면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힘이 얼마? 0이다. 그런데 X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등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누구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0이고요.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mg도 항상 뭐 하는구나? 일정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즉 하나는 힘이 없고 다른 한 방향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은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등가속도 운동보다 좀 더 등속 운동이 결합된 등가속도 운동이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고요.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누구? 변이가 시간에 대해서 몇 차? 2차 함수 형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왜? 경로가.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 부분들 우리 문제 부분들 풀 때 다음과 같은 이런 아이디어 썼죠. 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그래프 몇 개 그려라, 2개 그려라. 나중에는 이것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서 그냥 바로 살펴봐도 될 거야. X방향으로는 늘 무슨 운동? 내 손에서 던진 직후부터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속도만 존재하고요. 힘은 작용하지 않으니 등속운동. 공기저항 마찰은 당연히 다 무시하고요. 그래서 X방향으로 집어 던지는 속도가 V0라면
얘는 x 방향으로는 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y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했지? 등가속도 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다음과 같은 수평 방향으로 던지다 보니까 이러한 포물선 운동들을 하게 되는구나. 어느 지점이 됐건 x 방향의 속도는 x 방향의 대한 속도는 다 똑같아. x 방향의 속도를 우리는 파란색, 즉 연두색으로 표현하면 얘는 똑같아. 근데 y 방향의 속도는 처음에는 없다가 속도가 계속해서 뭐 해주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아, x 방향으로는 계속해서 같은 거리를 가고 있지만 여기다가 그렸어야겠는데 여기다가 그립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더니 x방향으로는 다 똑같은데 y방향의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다 보니까 이런 경로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이 녀석의 b가 1이라면 두 번째 같은 시간 동안 끊었을 때 이 녀석의 b는 얼마? 3이 되겠지. 왜? 1대 3대 5대 7 구간의 b가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얼마? 5의 b. 수평 방향으로는 늘 똑같죠. 수평 방향으로는 늘 같은 거리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누구다라고 했었지? y 방향의 속도 g, 그 다음에 h.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기본형에서 포물선 운동의 가장 중요한 녀석은 누구? 그렇지, 이 h였다라는 거지. 왜? 저 h 때문에 누구 운동 시간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의 높이에서 떨어졌느냐가 운동 시간을 결정하는 거지. 수평 방향으로 빨리 던졌냐, 조금 던졌냐, 느리게 던졌냐는 운동 시간하고 아무런 관여가 없다라는 사실인 거지. 그래서 H를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이 H에 의해서 누구 Y 방향에 속도에 영향을 미칠 테고요. 수평으로 진행한 거리, 우리는 수평으로 진행한 거리를 S, 처음 있는 높이에서 연직으로 이동한 거리를 H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에 영향을 미치니까 수평 도달 거리에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내용이 누구구나? 여기 있는 H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쌤하고 우리 처음에 굉장히 좀 어려웠고 뭔가 외울 게 많아 보였지만 결국은 이 내용이 여기에서 또 써먹고요. 이 내용이 여기에서 또 써먹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다시 한번 정리 꼭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 이야기를 마치고요. 두 번째,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물리에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는 힘을 받아서 물체들의 빠르게 변화들이 생기면서 위치들이 변하다 보니까 한 물체가 아니고 두 물체 이상 여러 물체가 있으면 만나는 케이스들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충돌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물체들의 위치 찾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개정물리 1에서는 이 충돌이라고 하는 과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에서 배웠으니까 물리 2에서 이제 2차원 충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충돌들을 통해서 통합과학에서는 궁극적으로 뭘 배우고 싶느냐? 무엇을 안전장치에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써먹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내용도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 힘을 일정하게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 포물선 운동을 살펴보니까 중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네. 그러면 결국 주변에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내신에서는 하나의 축이 될 테고요. 수능에서도 물어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냥 거의 외우는 부분인 거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왜? 중력 때문인 거지. 그죠? 물론 교과서에서는 이런 더러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치질에 걸리는 족속은 누구밖에 없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밖에 없다. 왜? 똥꼬가 어디를? 아래 연직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똥꼬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처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치질 있는 동물들 이야기도 중력에 의한 형상이고요. 뿌리가 자라는 일들도 중력 때문에 이야기가 될 테고요. 그죠? 중력 때문에 이야기되는 거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다 중력 때문인 거지. 달이 도는 거, 인공위성이 도는 거,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들 다
뭐야?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요. 이 충돌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폭넓게 배웠습니다. 뉴턴의 운동 1법칙, 관성의 법칙, 뉴턴의 2법칙, 가속도의 법칙, 뉴턴의 운동 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자, 그런 배경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쌤이 이 부분은 항상 뉴턴의 운동 2법칙, 가속도의 법칙과 누구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의 법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속도는 왜 생긴 거야? 원인, 결과의 법칙. 즉 질량을 가진 물체가 알자 힘을 받으니 무엇이? 시간 동안 속도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써봤더니 크로스곱도 성립하다 보니까 그러면 힘과 시간의 곱, 질량과 속도 변화의 곱 역시도 가속도의 법칙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충돌 과정에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요. 힘을 주고받는 시간, 작용 반작용에 의해 내가 너한테 주는 힘, 너가 나한테 주는 힘의 주고받는 시간 역시 작반에 의해서 같고요. 이거는 두 물체가 충돌하였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네.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그냥 줄여서 I로 표현하고 충격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충격량은 크기도 가지지만 방향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테고요. 질량의 속도 변화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의 물리량은 누구?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었고요. 결국은 뭐에 대해서 찾은 거야? 가속도의 법칙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또 다른 그냥 표현인 거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들, 정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관계식을 이야기를 한 후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공부를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얘는 정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 왜? 가속도의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보니까. 그래서 충격량,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운동량, 운동 상태의 정도, 운동의 효과 이런 식으로 설명되던 녀석이었었고요. 관계식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충격량은 누구 힘과 시간의 곱인데 방향도 늘 살펴봐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운동량도 방향을 늘 살펴봐야 되는데 질량의 속도의 곱, 속도의 방향이 누구? 운동량의 방향이다. 그래서 가장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이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였는데 왼쪽으로 마이너스 2로 갔대. 그러면 얘는 운동량 변화량은 0이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2의 값이 변화량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변화량들 계산할 때 또는 방향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관계 그래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첫 번째 FT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왜? 힘이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 될 테고요.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충격량을 운동량, 변화량. 운동 상태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구나.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뒤쪽에서 살펴보면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충돌들은 다 어디에 국한돼 있어? 정규분포 형식으로 힘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는 거죠. 이러한 정규분포에 대한 형식 그래프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정규분포에 대한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IQ 이러한 부분들도 상위 5%, 하위 5% 뺀 나머지 95%가 이 공간인데 그 값이 80에서 120인 거지. 즉 IQ가 85라고 해서 쌤 저는 머리가 나빠서 물리를 못해요. 거짓말입니다. 정상이니까요. 80보다 낮아야지 지적 장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20보다 높아야지 얘는 머리가 매우 뛰어나네. 그런데 내신 싸움이나
대학 입시 싸움에서는 줄 세우기 싸움인 거죠. 결국은 몇 등에서 끊느냐에 대한 싸움들은 머리 좋고 나쁨이 아니고요. 반복을 누가 많이 해서 타임 어택을 하고 실수 없이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도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그런데 얘는 적분해서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만약에 얘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뭐 질량이 주어져 있고 운동 속도가 주어져 있고 나중 속도 주어져 있어서 운동량 변화량으로 충격량 구해라 이런 사실하고 똑같은 거죠. 자, 관계 그래프 이제 PT 그래프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PT 그래프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형태인데 우리는 바로 배웠으니까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힘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힘이 일정한 등가 속도 운동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테고요. 당연히 얘는 운동량 변화량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y축의 값만 바로 읽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면 무엇도 구할 수 있어? 운동량 변화량 알 수 있으니까 충격량도 알 수 있겠구나. 이것들 바탕으로 우리는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디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일어날 때 충격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운동량 변화량. 왜냐면 질량 10kg인 녀석이 10의 속도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그 순간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에는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 말은 충격량도 정해져 있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크게 다치고 어떨 때는 왜 크게 다치지 않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처음 속도 역시 정지에 있는 달걀들을 A에 B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A에서는 깨졌대. 깨지.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 이 녀석들이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는 둘 다 얼마로? V로 똑같아.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지할 테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은 거죠.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뭐 하겠구나? 같겠구나. 근데 왜 얘는 깨지고 안 깨졌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의 크기 역시도 뭐 하겠네? 같겠네. 이걸로도 설명이 안 돼. 왜? 둘 다 같으니까. 그런데 깨졌을 때를 살펴보니까 얘는 힘이 작용했는데 그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들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도 무슨 힘으로? 평균 힘에 대한 개념으로 처리를 해버리자. 왜냐면 시간이 똑같으면 면적이 같으면 되는 거죠. 저 녹색 면적과 이 하얀색이 똑같아지게 만들어내는 평균 힘으로 계산을 하자. 그래서 얘들은 다 평균 힘인데 얘는 왜 깨졌어? 평균 힘이 컸거든. 탄성 한계보다 더 큰 힘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깨져버렸고요. 얘는 힘이 작았구나. 그런데 충격량은 같아야 되니 충돌 시간, 힘을 주고받는 시간을 뭐하면 길게 만들면 우리가 실생활에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에어백이라든지 아니면 안전벨트라든지 점프했었을 때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 안전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시면 됐었죠.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운동량 보존까지도 이야기했고요. 그 운동량 보존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다시 이야기한 게 운동량 보존이었었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개의 4대의 법칙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전하량 보존, 광속 불변의 법칙. 그래서 광속 불변의 법칙은 계정 물리로 따지면 3단원,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게 될 테고요. 현행 물리원으로 따지면 1단원 내에서 다루게 될 테고요. 통합과학에서는 상대성 이론보다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결과 부분들. 왜냐하면
핵융합이나 핵분열 과정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연에서 이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 생활에서 이용하는 부분들 때문에 발전소 이야기,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친구들이 이제 쌤하고는 안 한 과정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는 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없어야 돼. 외부력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없으면 즉 주고받는 힘은 두 물체 사이에서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 크기와 방향들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 크기와 방향들은 항상 뭐해지셔야 되겠구나? 일정에 지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놀이 중 하나가 이 운동량 보존으로 이야기해 놓는 거지. 이런 부분하고도 똑같이 이야기해 놓을 수 있어? 자, 다음과 같이 폭탄이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이 폭탄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질량이 3분의 m씩 질량이 1대1대1로 다음과 같이 쪼개진대.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날아갈 테고 얘는 이 방향으로 날아갈 테고 얘는 이 방향으로 날아가겠지. 이 운동량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야? 0이 나온다는 소리야.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들을 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예측할 수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행성과 행성들이 충돌했을 때 이 행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운동 상태가 될 것인가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좋은 방법인 거죠. 이거는 학교들마다 조금씩 이제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친구가 낙생보니까 낙생보 입장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 다이렉트로 내죠. 또 떨어뜨렸어?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고요. 낙생보의 하나의 특징은 제시가 많죠. 물리 문제를 막 강하게 내다가 잘못돼서 이번 기말에서도 선배들 또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제시를 보게 되는. 또 봐요. 중간 1학기 때도 한번 제시를 봤거든요. 이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 몇 개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낙생의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 근데 막 변별을 시키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를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낮춰도 안 되다 보니까 좀 쉽게 낸다. 보통 더 쉽게 낸다. 좀 낙생도 평균적으로 유니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애들이 이거 교육과정이 너무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들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들을 살짝씩 변형해서 쓰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심화 과정 할 때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물리는 지금 이게 단 거지. 물론 매우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자, 화학 부분도 이야기해 놓고 이제 잠깐 좀 쉬었다 이야기해 봅시다. 자, 화학은 더 강렬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소의 주기율표 이야기를 하면서 1주기부터 18주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최소한 20번까지 우리가 보통은 좀 외우고 있었죠.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서 수해, 리베, 부그네, 분해 중간에 지금 줄여버려서 왜냐면 수해, 리베, 분탄, 질산, 분해, 리네 쌤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막 친구들끼리 놀렸거든. 누구네 아버지는 똥푸요 막 하면서 막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 느낌으로 수해, 리베, 분탄, 질산, 푸네 너네 아버지 똥푸네 나만 알지 이연아 이남연아 근데 20번까지가 우리가 보통 전형원소라고 불리고요. 전형원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외적으로는 전이원소, 대표적으로 구리. 그래서 산화구리도 산화구리 원이 있고 투가 있고 황산구리 이야기할 때 원이 있고 투가 있고 왜?
전자에 참여한 개수들이 매번 달라진다라는 사실인 거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들은 이제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배울 것이고요. 자, 그 부분들을 제외한 우리는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들 결국 배웠는데 이 화학 반응에 대한 개념이 너무 넓지 모든 반응은 다 화학 반응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취한 반응 안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반응은 딱 두 개였었지. 산화 환원 반응과 그리고 산염기들이 반응하는 중화 반응 두 개. 그래서 화학 반응 안에 두 개 있는 부분이지 그 두 개가 전체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쌤, 그러면 산화 반응도 아니고 산화 환원도 아니고 중화 반응도 아니면 뭐예요? 화학 반응이지 뭐예요? 근데 그 반응들 중에서 큰 부류로 우리는 뭐 취한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한 것들은 빼고 주변에서 관측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화학 반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누구야? 산화 환원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가지 버전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화 환원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들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는 누구에 대한 관점? 산소의 이동에 대한 관점. 그래서 산소를 잃으면 무슨 반응? 환원. 산소를 얻으면 산화가 됐었지. 근데 이걸로 명확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버전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어? 전자의 이동으로 살펴본 거였었지.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구나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대표적인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배웠고요. 생물에서도 친구들이 또 배울 것이고요. 화학에서도 또 배웁니다. 왜? 산화 환원의 대표적인 예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와 누가 물이 빛에너지를 얻어서 누구를 만들어냈죠? C6H12O6 포도당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만들어냈고요. 물론 생물지학, 생물 쪽에 이야기가 되면 이 포도당에 대한 저 당에 대한 종류도 단당류, 다당류.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뭐 역당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배우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쉽게 나중에 보고 외우셔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냈지? 산소를 만들어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요. 우리는 반응 계수를 채울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화살표를 등식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원소의 수가 작은 것부터 맞추면 돼. 너 6개네? 너 1개는 6개 들어가면 되죠. 너 12개가 돼야 되니까 H2 너는 얼마? 6개가 돼야 되겠구나. 마치고 봤더니 2개가 6개, 12개, 너 6개, 18개가 돼야 되니까 너 6개 있네? 그럼 너 12개 돼야 되니까 너 6개가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될 테고요. 산화환원 동시성으로 바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포도당이 되었답니다. 산화입니까? 환원입니까? 환원이 되겠죠. 왜? 전자를 뭐 했어? 원래 12개 가지고 있었는데 6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원이구나. 그러면 너는 누구겠구나? 산화겠구나. 전자의 이동으로도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학교에서 산화수에 대한 개념이 다음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산화수인데 여간에서 산화수를 건드는 학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이과적으로 들어가면 문과 애들은 저기 뭐지? 아예 문과 애들은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결과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화학 반응 이야기하기 위해서 배웠던 부분들이 누구였어?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이었었지. 그래서 우리는 산과 염기에 대한 공통적인 특질, 산,
정의 부분들 이야기할 때 무엇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수용액 상태에서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탄산칼슘, 대기적, 달걀 껍달과 반응을 하면 무슨 기체를? CO2를. 금속과 반응을 하면 누구를? 수소기체를. 그쵸? 그 다음에 신맛이 나고요. 맛을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들이 별로 없고요. 결국은 지시약 색깔들을 여기에서는 외우게끔 하지. 염기 녀석들 살펴보니까 반응들, 얘가 가지고 있던 반응들은 없는데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들이 있었고요. 산이 됐건 염기가 됐건 다 이온 상태, 수용액에서 아쿠아 이온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들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산인지 염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 지시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고요. 그 지시약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혹시 생각이 날지 모르겠네. 이런 시, 빨, XX, 빨, 주, 노, 초, 파, 도, 빨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거 좀 놀라운 일이야. XX 빨은 왜 됐어요? X빨 아니었나요? XX빨이야. 산중일 때는 반응이 없다가 누구? 염기성일 때 반응. 그래서 욕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구? 페프 친구 페프이다 보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고요. 순차적으로 산중염. 그 다음 순차적으로 빨주노 주황? 왠지 귤색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오렌지 느낌, 메테오 오렌지, 산중염 이야기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다 노란색으로 나와 있어. 일부 교과서만 주황색으로 있는데 메테오 오렌지를 좀 상기시키려고 중성에서 주황색을 넣고요. 노초파, 산중염 가장 많이 보이는 지시약 중 하나죠. 그래서 BTB, 그 다음에 파보빠, 얘는 색깔 무지개색이 역순이네. 염중산,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용액 이야기 해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시약들 꼭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응 하나 있는 게 무슨 반응이었었죠?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이 중화 반응 이야기를 할 때 이 중화 반응이다. 알짜 이온식 중화 반응식을 쓰다 보니까 우리는 다 줄여서 수소이온과 누가 수산화이온,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무엇을? 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도 벌어지는구나? 열 에너지도 발생을 시키는구나 라는데 화학식에서는 보통 열 에너지는 쓰지 않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우리는 열을 보고 무슨 열? 중화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몇 대 몇 대요? 1대1 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은 결국은 양적 관계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개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다 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첫 번째, 농도가 일정할 때, 농도가 일정해 버리면 누구? 부피로 20ml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얘는 수소이온이 20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농도가 달랐을 때는 누구부터 찾아야 돼요? 중화점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중화점에서는 누구? 얘와 얘의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1이니까 그 개수가 같네. 그래서 우리는 농도 곱하기 부피의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중화 반응 부분들 우리가 중화점 찾으려고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프들 이용해서 이온의 수, 변화들, 그래서 구경꾼 이온들이 증가하는 녀석도 있었고요. 일정한 녀석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녀석들도 있었고요. 어느 중화점 이후부터 증가하는 녀석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류 그래프도 이야기했고 물 분자 개수 그래프도 이야기했고요. 온도 그래프로도 이야기를 다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랍니다. 중화 반응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렵게 나올 테고요. 화학 반응 중에 산화환원은 당연히 전자의 이동으로 이런 화학식들 가지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물어볼 수는 있는데 얘가 강하기보다는 얘를 훨씬 강하게 냅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도 얘가 훨씬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혼 모형들,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중화점이 어디인지 찾는 방법도 있고요. 표를 주고 나서 중화점을 찾아야 되는 방법들도 있었고요. 글로만 표현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주 동안 배웠던 내용 6번 만에 배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내용들을 더 채워야 되지? 내용에서 채울 부분들은 이제 학교 프린트나 학교 쌤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야 돼. 왜냐면 나는 더 공부 막 하고 싶은데 학교 쌤이 쌤 학원에 나오는 산화수는 안 될 거야.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없긴 하지만 아마 내용은 이제 거의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연습해야 될 건 겨울방학 동안 이런 유형들 문제 이런 방법으로 문제 풀었지 이러한 부분들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